오늘 우리 부산 작가회의에서 문학 톡톡 행사로서는 이제 올해 처음 하는 행사입니다. 오늘 박길숙 시인을 모시고 또 두 분 목련 독서에서 나오신 양미진님하고 또 김선희님, 예, 두 분 올해는 또 형식을 좀 새롭게 좀 바꿨거든요. 그래서 좀 더 기대됩니다. 좀 열띤 어떤 그런 이야기와 토론을 통해서 또 이게 우리 시민과 함께하는 문학 톡톡이니까 많은 시민 독자들이 함께 하셔서 또 오늘 또 박길숙 시인의 작품을 또 한번 조명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올해는요, 작년하고 다르게 형식을 아마 매번 새롭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작가 선생님의 이야기랑 시민 독자분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우리 주인공이신 박길숙 시인 소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련 독서의 양미진 선생님, 김선희 선생님이십니다. 일단 우리 패널 분들 잠시 자기 소개를 직접 듣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님부터 자기 소개 잠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길숙입니다. 이렇게 주목받는 자리, 혼자 이렇게 가운데 앉는 자리가 처음이라 많이 떨리는데요. 그래도 예전부터 이 자리에 꼭 한 번은 있고 싶었는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목련 독서회에 대해서도 조금 소개해 주시고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목련 독서회 회원 김선희입니다. 저희 목련 독서회는 올해로 이제 5년째 모임을 계속하고 있는데 5년 전에는 같은 직장에서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한 명도 같이 있는 곳이 없어요. 다 헤어졌지만 그때 좋았던 기억들을 잊을 수가 없어서 독서회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매월 한 번씩 모여서 좋은 책들을 골라서 읽습니다. 이 부산 작가회에서 실시한 이런 큰 행사에 목련 독서회가 초대가 되어서 함께 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또 계기가 되어서 지금 올해가 5년이지만 10년, 20년 계속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같은 목련의 막내 회원인 양미진이라 합니다. 저는 독서회를 계속하는 이유가 강제 독서를 하게 되어서 또 다양한 독서를 하게 되어서 참 좋아서 꾸준히 한다고 했는데 이런 자리에 오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고 작가님을 눈앞에서 뵙는 것도 정말 생각해보니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라 생각하고 자신은 없지만 자연스럽게 저답게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패널 분들과 그리고 객석에 앉아 계신 분들 자유롭게 어떤 형식에 매이지 말고 좀 많은 이야기들을 좀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요. 우리 박길숙 시인이 또 작품집을 내셨으니까요. 작품집을 내게 된 과정과 그 소회들 그리고 작품집을 통해서 스님이 하시고자 했던 것이 이제 어떤 것이 있었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사실 여기에 실려 있는 모든 작품을 애정하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애정하는 작품 하나를 골라서 낭송해 주시고 또 그 작품 이야기 좀 들려주시고 작품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문학 톡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저는 우리 시민 독서회 분들에게 넘기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집을 내게 된 게 지금 2024년도 2월에 나왔으니까 1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제가 시집을 내려고 생각을 했던 거는 한 2022년, 그때 여러 곳에 투고를 많이 했었어요. 큰 출판사뿐만 아니라. 근데 모두 거절 메일을 받고 단 한 군데도 안 된다 하더라고요. 안 되는가 보다. 왜 안 되지? 막 고민을 하다가 그때 2022년도 있다가 2023년도 21년도에 투고를 했고 23년도쯤에 우연하게 이 출판사를 알게 됐고 출판사에 대해서 전혀 몰랐거든요. 이름만 알고 어떤 출판사지? 그런 것만 생각을 하다가 우연히 투고를 했는데 투고를 한 목적도 시집을 낼 거라는 생각은 진짜 그때는 1도 없었어요. 단지 목표가 왜 내시가 안 되는지 피드백이라도 받고 싶다. 어떤 점에서 안 되는 건지 그런 조언을 좀 잘해 주신다는 말씀을 들어서 그래서 투고를 했는데 바로 계약을 하자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 아무 생각도 없었고 아무런 계획도 없었는데 그냥 바로 계약하자고 하시니까 그러고는 그 해에 제가 좀 개인적으로 일이 너무 많고 이상한 일도 많고 막 그랬는데 시집을 내기까지 과정에서는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는 거예요. 시집에 관련되는 일만.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생각하고 그래서 시집도 무사히 나왔고 표지도 제 취향은 아니지만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예쁘게 만들어 주셨고 운이 좋아서 좋은 출판사에서 이렇게 시집이 나올 수 있어서 아주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시가 다 애정이 가지만 그 모든 시를 다 묶어서 이 출판사에서 웬만한 건 다 오케이를 해주셨거든요. 좋은 출판사입니다. 진짜 좋은 출판사입니다. 그리고 제목 같은 경우에도 웬만해서는 작가한테 다 맡겨주셔서 제가 원하는 방향, 원하는 시, 심지어 목차까지도 제 마음에 들게끔 다 해서 너무 행복한 시집이었고 이 시집을 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낼 때까지만 해도 이게 내 행운의 다 끝일지 모르니 이 첫 시집이 어쩌면 마지막 시집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퇴고도 하고 열심히 노력했고 그래서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뿌듯하게 핑크핑크한 이 시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집에 늘 놔두고. 시는 사실은 저는 모든 한 편 한 편이 제 시기 때문에 다 애정이 가는데요. 제가 한 편을 읽으라고 하신다면 22쪽에 브로콜리 숲으로 가요. 이 시를 좋아하거든요. 일단 이 시집이 나오게 되는데 좀 저한테 힘을 많이 준 시가 이 시였고요. 그리고 원래는 시를 쓰는 스타일이 한 번에 쭉 쓰는 스타일이고 부끄럽지만 퇴고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집이 나오기까지 오랫동안 시를 썼지만 어머니가 계실 때 살아 계실 때 시들과 어머니가 2019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시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좀 헤매던 시기가 2019년도에서 한 2, 3년 동안인데 거기서 조금 저를 벗어날 수 있게 이제 그만 울고 이제 좀 툴툴 털고 일어서게끔 해준 시가 이 시였어요. 그래서 조금은 안 슬픈 시를 의도적으로 좀 써보자 하고 썼고 앞부분에는 미리 써놨는데 뒷부분은 사실은 만들다시피 해서 일부러 붙여넣은 시였거든요. 근데 이 시가 저한테 좀 많은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를 낭독하고 싶습니다. 브로콜리 숲으로 가요. 누가 내려준 것입니까? 여왕이라는 칭호. 앞치마를 두르고 칼에 여왕을 졌습니다. 양파는 말이 없고 당근은 길듭니다. 브로콜리를 산채로 집어넣자 양말도 신지 않고 달아납니다. 대리석에 얼룩이 남았습니다.
무엇으로 지워야 할까요? 오늘의 기억은 루마니아산 초록 드레스를 입고 에나멜 붉은 구두를 신습니다. 달아난 브로콜리를 잡으러 숲으로 가요. 구두굽은 자라나고 스커트 안으로 모여든 바람에 몸이 날아오릅니다. 목주름을 감추려 구름을 두릅니다. 구름을 흔들어 눈을 내리면 눈길을 걸어가는 발자국이 있습니다. 흰 체육복이 얼굴보다 붉게 물들어 버린 날, 휴지 뭉텅이를 돌돌 말아 아랫도리에 꼭 여민 아이, 젖은 바지 속에서 불안은 번져가는데 아이가 지나가는 눈 위에는 동백꽃이 피어납니다. 굴 같은 울음을 뭉텅이로 쏟아내면 악몽은 더 이상 자라나지 않아 초록 드레스를 벗어 12살 어린 나에게 입혀줍니다. 숲에서 누군가 울고 있다면 그건 누구도 아닐 거예요. 동백꽃 얼룩 위를 달리고 있는 브로콜리 가쁜 숨소리일 겁니다. 이 시는 앞쪽은 어느 날 식탁에서 카레를 하는데 카레 여왕을 뜯으면서 얘는 이름도 카레인데 여왕인데 나는 뭐야, 막 좀 화가 나더라고요. 저녁 준비를 하는데. 근데 이런 칭호는, 얘는 여왕이라는 칭호도 있는데 나는 뭘까, 좀 속상하기도 하고. 거기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브로콜리를 볼 때마다 숲이나 나무 같은 상상력을 늘 상상을 하고 있었는데, 앞에 1년은 썼지만 뒤에 거는 사실은 태고를 할 때 과제가 있었거든요. 저는 국문학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그 문학하고는 이렇게 뭐 정식으로 뭘 배우고 이런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최근에 뭘 했냐면 방송대에 국문과를 편입을 해서 3학년으로 편입을 했는데, 그 과제가 자기 자신에 대한 시를 써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 얘기를 조금 써서 붙여서 만들어진 시가 이 시입니다.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저는 이게 만들어진 시이기 때문에 제 나름의 상상과 그리고 밥하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것들을 넣었는데, 한편 만들어지고 난 시가 저한테 많은 위로를 준 것 같아요. 어릴 때 그렇게 옷이 이렇게 얼룩이 묻고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이 시를 쓰고 나서 어린 나한테 괜찮아, 별거 아니야 그거는. 그래서 지금의 내가 어린 나한테 위로가 됐고, 그 위로가 지금의 나한테도 위로가 되는 그런 시였기 때문에 저는 쓰면서도 재밌었고 쓰고 나서도 계속 봐도 개인적으로는 전 좋아서 이 시를 낭독하게 되었습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의 끝부분에 보면 끝에서 두 번째 연에 그 이탈릭체, 기울임체가 있거든요. 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그냥 대화체처럼 제가 어린 내가 아이한테 나에게 하는 말. 네, 하는 말이에요. 연결해서 이렇게 이탈릭체가 두 군데 더 나오더라고요. 네. 21쪽에는 빌린 정원에서는 할머니가 이제 막 궁시렁대는 소리 같고, 그지? 그다음에 45쪽 동창회에 가면 또 이탈릭체가 나와요. 이거는 누가 어떤 내용일까요? 앞에 나오는 빌린 정원에서 이탈릭체 같은 경우에는 대화체를 그냥 네. 이렇게 쓴 거고요. 예. 그다음에 45쪽에 나오는 이탈릭체는 그냥 독백 같은 이야기 혼자 하는, 그러니까 이야기체를 대부분 이렇게 조금 이탈릭체로 쓴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연결해서 바로 동창회 얘기로 할까요? 본인의 사연이지 않으실까 저희는 예, 유추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 이루지 못한 이별은 뭐 그 노래 기타로 가장 많이 치는 이루어지지 뭐 양희은 노래 그 노래이지 이지 않을까. 그리고 흑기사를 자처하던 남자는 군인이 되었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해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해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그냥 다시 네, 돌아오지 네.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끝에 가면 38만 년의 별빛이 시간의 껍질을 뚫고 쏟아지고 있었다. 이거 혹시 38년을 의미하는가요? 38년 전 동창회인가 하면서. 실은 제가 과학을 좀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면 다른 사람과 좀 차별화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일부러 과학적인 용어를 넣습니다. 근데 이 38만 년이라는 거는 우주에서 빛이 나오기까지, 빅뱅이 이루어지고 빛이 나오기까지, 우리 눈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이 38만 년이거든요. 이건 그냥 저만 알고 있는, 그냥 잘난 척하려고 쓴 겁니다. 네, 그러면 저도 그렇고 저기 양미진 패널님도 미리 시인님 그 카톡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과학을 좋아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예, 과학이 좋아요. 그걸 말씀하실 건데 금방 시도 멋지게 낭송해 주셨고 여기 정말 과학이 전공이신 분이 오늘 시 낭송하러 오셨습니다. 저희 김영희님 오셔가지고 낭송 한번 해주시고 저도 지금 떨리기 때문에 낭독 한번 듣고 하겠습니다. 낭 네, 반갑습니다. 박길숙 시인님께서 겸손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역으로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되는 게 저는 학교에서 과학을 주제로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고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근데 과학 시간에 시를 좀 제가 읊으면 있어 보입니다. 잘난 체 할 수 있어서 제가 이 시를 소개받고 난 다음에 과학 시간에 애들한테 소개할 만한 식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모로비치치 연설문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교재 연구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오게 된 건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국어교사입니다. 그 이유가 10여 년 전에 인연을 맺고 10년 가까이 될 때까지 지금까지 목련회 외에 은행나무라는 독서회 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 회장님을 맡고 있는 김선희 선생님 이 이유입니다. 너무너무 존경하고요. 이 영광스러운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자격은 좀 없지만은 이 시집을 받았을 때 이게 계속 맴도는 거예요. 66쪽에 있는 위험한 독서라는 제목의 박길숙 님의 시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학원에 있는 동화책은 낡고 찢어졌어요. 엄마, 동화책을 사다 주면 안 되나요? 나는 밝고 환한 색깔을 읽고 싶어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단색의 생각만을 가지렴. 명조체의 하루로 책장을 넘기는 거야. 아무도 읽지 않는 책엔 누가 살죠? 생각하는 사다리를 세워두렴. 높은 곳을 향해 뻗는 나무처럼. 나무는 자라서 어디로 갈까요? 이 책은 나무 무덤 같아요. 덮어버린 책. 접힌 구석에서 어둠이 자라요. 어둠은 구석을 좋아하고 구석은 나를 좋아하죠. 내게도 구겨질 권리가 있나요? 아프다고 말하면 진짜 아파버릴까봐 나는 입을 앙 다물고 몸을 말아요. 내게서 나가는 방법을 겨우 찾았는데 엄마는 방문을 잠그고
자물쇠를 채웠어요. 읽지 않고 덮어버린 나는 당신의 책 갈피도 없어요. 내가 없는 빈방에서 당신은 내가 몇 페이지였는지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이 책이 왜 맴돌까? 그냥 좋습니다. 근데 깊이 또 생각해 보니 지금 현재 제가 느끼고 있는 제 상태가 아닌가 싶은 조심스럽게 생각이 드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3, 4월이 정말 생각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쁩니다. 그런 이런저러한 이유 때문에 생각 없이 그냥 살고 있는 나한테 너 좀 생각해라. 생각하는데 위험한 독서지만 위험한 독서를 해야지 않겠니? 라고 저한테 계속 얘기해 주는 시인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 원래 목련 독서회 아니고 제가 따로 다른 독서회 하는데 그게 회원이신데 그냥 무조건 찍었습니다. 나와서 이게 근데 이제 금방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문과 공부를 계속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시집 읽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1월 달에 이 말씀을 듣고 2월 달, 3월 달 계속 2달 이상 이 시집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했는데도 정말 공부를 해야 될 시처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과학 공부를 하신 분 눈에는 이게 아주 쉬웠군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것도 한번 넘어가야 할 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한 두어 가지 또 말씀 여쭙고 또 돌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저는 82쪽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2쪽에 4월의 세드나는 아직 떠오르지 않았다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읽으면서 일단 세드나에 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그렇게 이제 해보니까 또 4월이라는 날과 세드나 그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겹쳐 보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 세월호 이야기, 그때 많은 학생들의 희생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조심히 짐작을 해보았습니다. 또 시의 말미에 그날 그랬던 것처럼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을 들은 바람에 그런 일을 당했지요. 그래서 그런 시 그게 아니었는가, 다른 시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좀 쉽게 의미를 저희들이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맞다면 이 시를 쓰시게 된 이유도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아저씨가 나오는데 아저씨 주위를 맴도는 그래요. 나는 당신의 세드나 힘껏 나를 끌어당겨 주세요 할 때 요 아저씨는 또 누구인지 연결해서 요 82쪽에 나오는 시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시는 진짜 4월의 세월호 얘기를 제 식으로 쓴 게 맞고요. 처음에 쓴 거는 그 세월호의 의인 파란바지 아저씨인가? 그분의 아이들을 끝까지 구해내지 못하고 그 죄책감으로 계속 자신을 상처 주면서 고통받고 계신 분을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거는 쓰고 써도 제목에서 직접 드러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제목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거고요. 이거는 제가 발표를 하든 시집을 내든 뭘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지지 않더라도 꼭 한 번은 써야겠다는 생각에 그때 세월호에서 느꼈던 마음을 그냥 시로 쓴 겁니다. 네. 예, 저희들 짐작하고 또 작가님의 시작 배경이랑 같았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100쪽에 있는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100쪽에 이 시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빨간 구두. 빨간 구두. 또 거기
세 번째 줄에 아빠는 어쩌자고 이름 가운데 길을 놓았을까? 시인 성함에 있는 박길수에서 길을 가지고 온 거죠. 물론 한자로는 다를 것입니다만은 소리가 같아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와서 시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시인의 이름 속에 나온 길과 연결해서 언제든지 나갈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길인데, 그것도 엘레바시옹이라는 요 발레의 동작, 위로 솟구쳐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자유롭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연결했고, 그렇다면 어린 시절 혹시 마음껏 자유롭게 지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든지, 또 아버지가 해필이면 내 이름에 이 글을 넣는 바람에 더욱더 이거와 연결해서 이야기했다는 것과 연결해서 어린 시절의 어떤 일이나 체험이 시의 곳곳에 혹시 그대로 투영되거나 녹아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데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삼남매인데 언니 오빠 이름은 괜찮거든요. 제 이름만 좀 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출석부에서 제 이름 불릴 때마다 되게 쪽팔리고 그랬는데, 근데 항상 아빠가 말씀하시길 너 철학관 가서 돈 많이 주고 지은 이름이야. 그래서 절대 이름을 바꿀 수는 없고 좋은 이름이라고 그랬는데, 어릴 때는 정말 창피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촌스러운 것도 제 나름으로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성격이 드러내지를 못하고 항상 이렇게 좀 숨기고 있어요. 이 빨간 구두도 사실은 20살 때 엄마가 빨간 구두 토슈즈 같은 아주 예쁜 빨간 구두를 사주셨는데 밖에 신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예쁜데 이게 너무 눈에 튀니까. 근데 그거를 이사하고 계속 한 10몇 년을 들고만 있었어요. 집에서만 신고. 그 정도로 소심한 성격인데, 근데 나는 빨간 구두를 신고 언젠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내 이름에 가운데 길이 놓여 있으니 그 길을 내가 이 빨간 구두를 진짜로 신고 나갈 때가 언젠가는 있지 않을까 했는데, 구두가 낡고 삭아서 버렸어요. 근데 이 시는 좀 쓴 지는 되게 오래됐고요. 근데 맨 마지막에 넣기는 딱 좋은 것 같아서 그냥 넣었습니다. 예. 저는 이 빨간 구두가 동화에 나오는 그 구두처럼 생각했어요. 앞에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빨간 구두를 신고 마음껏 춤추고 싶은 어떤 자유로움을 염원하지 않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과학이 좋아요라고 아까 카톡 프사 있는 거 봤는데, 그리고 갑주어, 모호로 비치치, 뭐 주기율표, 녹는점 이런 단어들이 시 곳곳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왜 과학을 좋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 과학 전공을 했고 학원에서 과학 강사로, 전공이세요? 과학 네. 강사로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슬쩍슬쩍 넣으면 재밌더라고요. 아는 사람은 아니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학 좋아합니다. 그리고 빨간 구두하고 연결해서 동화도 가끔 나옵니다. 지미니 크리켓, 피노키오에 나오는 말하는 귀뚜라미래요. 또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빨간 구두 나오죠. 세드나도 나오죠. 동화에 대한 어떤 환상이 또 있으신 거 아닌지, 아니면 그 동화 같은 삶을 좀 희망하시는 것 아닌지 저희는 생각해봤어요. 그 아까 위험한 독서에도 나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책을 사주시면 백과사전, 전집, 그 다음에 위인전, 그 다음에 이렇게 세로로 읽는 이상한 한자가 많이 들어간 거, 동화책을 안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항상 불만이었는데, 그 동화책을 어디서 읽었냐면 사촌 언니의 아이들이 저하고 한 5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가면 그냥 앉아서 동화책을 다 읽는 거예요. 거기는 정말로 거기서 이런 동화를 다 읽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동화에 대한 내가 마음껏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동화적 상상력을 그 아이들은 와 좋겠다, 우리 조카지만, 그래서 많이 부러워했던 게 조금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지금에서야 이렇게 시에서 많이 드러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네. 50쪽에 검정 블라우스를 입은 소녀. 이또 블라우스도 세 군데인가 나오거든요. 그 여성을 얘기할 때. 근데 이 50쪽에 검정 블라우스 입은 소녀 이 시에서는 바덴산에서 어떤 공간적 배경을 우리가 유추해서 그 베트남 전쟁 이야기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건 저의 등단작이거든요. 등단작인데 요거는 사진이 한 장이 있어요. 그 미라이 사건이라고 해서 실제로 베트남에서 한 여성이 검정 블라우스를 입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단추를 채우고 있는 사진이에요. 검색하면 나오던데, 근데 그 사진 한 장면에서 요즘 나오는 사진과 제가 본 사진이 조금 각도가 다르긴 했는데 모든 걸 얼굴에 감정이 없어요. 단추를 채우고 있는 베트남 여성인데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미군한테서 성폭행을 당하고 강간을 당하는데 옆에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고 옆에서 시어머니인지 어머니가 오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옆에 아이들이 있고 그 여자가 단추를 채우는 그 순간의 사진을 보고 찍은 거예요. 그 시를 쓴 건데 결국은 그쪽에 있던 사람들이 다 학살 당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에 담긴 아무 표정이 없는, 방금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미군한테 강간을 당했는데 그건 슬픔도 부끄러움도 그런 표정이 아니에요. 아무 표정이 없어요. 그 단추를 채우고 있는 그 여자를 보고 쓴 시입니다. 그래서 보면 조금 아프죠. 네. 단추를 3개를 채우다가 2개 남고 1개 남고 맨 마지막에 이제 단추는 그만 채워도 되겠어요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총살당했어요. 그 사람들 학살 다 미군한테 죽음을 의미하는 거 맞죠? 예. 저희가 그렇게 유추를 하긴 했는데 그러면 또 다른 블라우스가 있습니다. 64쪽. 여기에도 누나가 나오고 바그다드로 가고 싶다던 누나는 그림자마다 발목에 리본을 묶었다. 이것은 또한 그리고 마지막에 헬륨보다 가벼워진 누나가 폭죽처럼 터져버린 날. 이것도 같은 어떤 이라크 전쟁 배경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시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쭉 써서 제가 뭘 써야겠다라고 쓴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좋은 시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뭘 말하는지 사실은 부끄럽지만 저조차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써놓고 버리지는 못하는 시, 그냥 애착이 가는 시인데 이거는 뭔가를 보고 쓴 거는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냥 써놓고 제가 좋아하는 시인 것 같아요. 바그다드로 가고 싶다던 누나는 그림자마다 발목에 리본을 묶었다 했거든요. 그럼 발목에 리본을 묶었다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다음 연 3번째 줄에 그런 날은 배수관을 따라 내려오는 발목들을 오래도록 지켜보았다. 이건 어떤 침입하는 군인, 무장 군인 정도로 상상을 좀 해도 될는지. 이거는 아는 분이 누나가 있었는데 대학생 때 어느 날 MT를 갔다 오고 나서 누나가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더래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는데. 그런데 결국은 학교도 안 나가고 집에만 누워 있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끝까지 얘기 안 하고 젊은 대학생이. 그래서 그 누나가 조금 떠올라서 쓰기는 했어요. 그래서 살고 싶지 않았을까? 무슨 일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약간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쓴 거였습니다. 예, 그럼 연결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78쪽에 접속사와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작품을 읽기 전에 제목을 보고 내용을 좀 짐작을 해본다면 접속사와는 어쨌든 접속조사와가 어딘가에 나올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읽는데 그 어디에도 와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와에 숨어 있는 뜻은 무엇인가? 결국은 이게 접속조사니까 이것과 저것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 작품을 작가님의 대표작으로 많이 거론이 되고 있었는데 여러 번 읽어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작품 속에 나오는 우산살이나 방수된 관계 이런 말로 저희들이 이제 연결해 보면 이런 우산살과 같고 방수된 관계는 진정한 관계가 아니지 않는가. 또 비가 오지 않는 날에 우산을 꺼내야 된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접속조사와는 무엇인가? 그럼 관계는 다 없어진 것인가?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인가? 그렇게 고민만 하다가 오늘 직접 여쭙습니다. 이 시 한번 해석을 한번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 신발장 안에 있는 우산들은 말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른 관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산을 펼치면 그 우산대가 있으면은 그 우산 자체가 사람들 사이에 마른 관계가 아닐까. 그런데 우산을 쓰다 보면은 부러지기 시작하는 살을 보고 그게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인간들 사이의 관계에서 우산도 그렇잖아요. 하나가 우산살이 떨어지면 버리기는 아깝고 쓰기는 부끄럽고, 예. 그런 관계처럼 신발장 안에서 이렇게 있는 관계들처럼 내가 끊어내지 못하는 인간들 사이의 관계, 사람들 사이의 관계,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었고요. 너무 심각하게 쓰면 재미없으니까 뉴스에서 봤는데 어떤 한 여인이 한강에서 다리에서 자살을 하려고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방수 패딩을 입고 떠버렸대요. 구조가 됐는데 근데 그때 그 사람한테 벌금을 문다 하더라고요. 아, 인생이 참 재밌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나 슬쩍 넣은 거고요. 그래서 신발장 안에 있는 우산도 사람들 사이의 관계처럼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쓰지도 못하고 끊어내지도 못하고 그런 게 아닐까 하고 써봤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찾은 좀 멋진 표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 18쪽에 저수지라는 시의 세 번째 연애 첫 행위 저녁은 겨울에 또 다른 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녁이 하루에 끝이면서 또 내일 아침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면 겨울은 또 한 해 계절의 끝이면서 봄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닌가. 그래서 저녁이 겨울에 또 다른 말이라고 이렇게 연결한 것 같다라고 저희들이 짐작했습니다. 이 짐작이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33쪽에도 가면 또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그 33쪽에 자작나무와 유리병이라는 작품의 끝부분에 바람을 맞아가지고 눈, 바람, 숲이었는데 바람이 리얼이 없어진 글이 나와버렸지요. 예, 이제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재미나게 일부러 표현하시려고 이렇게 쓴 게 아닌가. 그리고 저희들이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낱말을 찾았습니다. 유록의 빛이라는 말이었는데 유록을 찾아봤더니 사전엔적인 의미로는 연한 초록 또는 검은 초록인데 연한 초록과 검은 초록이 과연 어떻게 같은 빛깔로 보일 수 있을까? 이 사전적 의미 자체도 이해하는 데는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는 다른 말로는 유리 안에 햇볕을 담았다고 하는데 이제 이것은 겨울이 가고 봄이 온다는 의미인가? 그런 질문들을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자작나무와 유리병 시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는 어머니가 좀 많이 아프실 때 쓴 시인데요. 엄마와 있는 방이 하나의 유리병이고 그때는 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아프시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깨진 유리병처럼 서로 찌르는 관계가 아닌가. 그때 당시에는 조금 원망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근데 우리가 밖으로 많이 나가진 못하고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여기에도 나무가 있으면 좋겠다. 이 나무 안에서 눈도 오고 바람도 오고 이게 하나의 우리의 세계였으면 좋겠다. 나는 엄마로 인해 엄마는 나로 인해 서로 제약받고 많이 나가지는 못하지만 이 공간 안에서 어떻게든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뭐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도 특별한 뭐 어떤 말을 한다기보다는 내가 있는 이 방에 나무가 있고 눈이 내리고 늑대가 나타나는 그런 상상력, 이것도 동화적인 상상력일 수 있는데 그런 데에서 엄마 생각은 어떻게 보면 엄마 생각을 조금 피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깨진 유리병이 계속 나를 찌르고 있는 그런 기분,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쓴 것 같아요. 이 책의 제목을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어제 오늘부터 계속 생각하다 보니 정말 마음에 드는 한 단어 딱 골라라면 저는 아무렇게나예요. 정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아무렇게나 좀 자유롭게 살고 싶고 하는 그 작가의 마음이 느껴지던데 쥐똥나무도 그러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찾아보니 정말 아무렇게나 살라고 관심 없지만 그 쥐똥 같은 열매도 열리게 하고 꽃도 정말 많이 펴서 향기도 내고 흔한 이지만 이쁘고 그 드러나지 않지만 또 아무렇게나 자라고 있는 그 나무인데 저도 진짜 아무렇게나 사라지고 싶더라고요. 혹시 작가님도 이 시의 집의 대표시 제목을 이렇게 하게 된 어떤 이유나 그런 게 제가 생각하는 그 마음이랑 조금 연결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쥐똥나무를 사실은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시의 시작은 쥐똥나무 중간에 나오지만 쥐똥나무의 염색체와 사람의 염색체의 수가 같거든요. 그래서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나도 어쩌면 쥐똥나무처럼 정적인 인간으로 식물적인 인간으로 한 곳에 이렇게 머물러 있지만 아무렇게나 흐드러져 있고 아무렇게나 있어도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를 내리고 어디론가 가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잎도 솟아서 위로 솟아오르고 싶어하고 나무의 정적인 이미지보다 나무의 동적인 이미지가 그런 욕구가 나하고 닮지 않았을까 하고 그래서 제목을 이걸로 한 것 같아요. 그 연결해서 제가 그래서 저도 쥐똥나무를 찾아봤습니다. 쥐똥나무는 보기는 많이 봤지만 꽃말이 강인한 마음이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냥 소리로 듣는 거하고 달리 그래서 아무렇게나 또 오만 곳에 온데만데 천지백가리로 피지만 그 쥐똥나무가 아주 강인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그 생각했었고요. 그 쥐똥나무에도 암모니아 섞인 냄새가 방울방울 쏟아져요. 이 소변을 연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58쪽에도 별사탕이라고 하는 예쁜 시에도 가운데쯤 지린내가 나옵니다. 이 지린내도 소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뭐 간혹 또 어떤 단어들은 주의적으로 사용된 낱말들도 많던데 이렇게 또 좀 관심 있고 보통은 같은 말을 잘 안 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버릴 수 없는 낱말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자꾸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자꾸 선택되는 말들, 그런 낱말이 있다면 몇 개를 좀 소개도 시켜주시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집을 내고 제일 처음 퇴고를 하면서, 이거는 다른 곳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똑같은 결말을 이 시집 안에서 한 몇 번을 쓴 적이 있거든요. 저도 모르게 똑같은 단어와 문장을 습관적으로 쓴다는 거에서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아, 이렇게 성의 없이 시를 쓰다니. 근데 아까 지린내나 암모니아는 그 어릴 때, 저희 자랄 때 그 환경이 그랬는지 아직 배어 있는 것 같고요. 암모니아는 그나마 조금 다른 단어로 바꾼다고 바꿔 쓴 거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쓰는 단어들은 저뿐만 아니겠지만 뭐 나무, 숲, 그런 것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를 안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요즘은. 제가 과일도 좀 살펴봤는데요. 84쪽에도 회색 바나나가 나와요. 우리가 바나나가 회색인 경우도 잘 없지만 아마 다른 무슨 이미지를 만드시려고 그러신 것 같고, 52쪽에도 또 바나나가 떨어지는 속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런 낱말들이 나오는 것은 이런 낱말에 대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 외에 이 시 속에서 표상하고 싶은 무슨 함축적 의미가 있을 거란 말씀입니다. 그 생각을 해서요. 혹시 바나나 이야기도 좀 해주셨으면. 제가 아는 과일이 사실은 별로 없고요. 바나나의 속도는 이거는 제가 아는 선생님, 저의 선생님의 말년, 돌아가시기 전의 모습을 보고 아주 농익은 바나나는 내가 껍질을 까지 않아도 스르르 벗겨지잖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한테 몸이 편찮으셔서 메일을 보냈을 때 답장이 왔는데 철자가 많이, 맞춤법이 많이 틀린 그러신 분이 아닌데 좀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검버섯이 많이 낀 우리 선생님이 이제 스르르 자신을 놓고 하늘나라로 가시는 준비를 하시는 단계이신가 보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이 익은 바나나를 보고 선생님이 떠올라서 그렇게 쓴 거였고요. 그다음에 뒤에 나오는, 흐르는 방에 나오는 회색 바나나는 아주 어릴 때 저희 집은 남향이 아니고 북향으로 창이 있었거든요. 근데 북향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한 대여섯 살의 기억인데 하늘에 구름이 너무 예뻤어요. 흰 구름인데 거기에 회색의 음영이 들어가 있는데 마치 거꾸로 보면 그게 숲 같더라고요. 아마존의 숲처럼. 그래서 그 아마존의 숲에 가면 어쩌면 그때 당시에는 아주 귀했던 바나나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 기억이 많이 나서 썼던 작품입니다. 저희들이 또 할 때 좀 해석이 필요하다 싶은 시가 또 하나 더 있는데요. 90쪽에 있는 갑주어입니다. 과학 전공이신 작가님처럼 그 사라진 동물이 나오는데 갑주어인데, 뭐 상반신은 위는 딱딱한 껍질로 되어 있고 밑에는 그 뼈가 없는 동물이래요. 그런데 두 번째 보면 또 나프탈렌보다 지독한 냄새가 나요. 우리 작가님의 잘 쓰는 표현이 또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그 울음은 살을 녹이고 슬픔은 뼈가 되어버린 단단한 슬픔의 척추 동물. 그래서 이 시에 대한 해석이 저희는 조금 어려워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거는 어머니 돌아가시고 어머니를 산에 묻고 내려오면서 그 진흙이 막 자꾸 발에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나프탈렌의 기억이, 옛날에는 방충제에서 옷에 이렇게 나프탈렌을 넣어 놓으면 그 냄새가 되게 지독하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그 구덩이에서 진흙이 내 발에 막 묻어서 나오는 그게 나프탈렌 냄새처럼 그렇게 좋지 않죠. 묻고 돌아오는 길인데, 어머니를 묻고 돌아오는 길인데,
그런데 그때의 슬픔이 실제 갑주어는 최초의 척추동물인데 이 갑의 갑이 갑옷의 갑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마치 이게 내가 이 만약에 갑주어라면 갑옷을 입은 물고기도 이 비오거나 눅눅한 여기에서 그 갑옷조차도 녹슬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갑주어가 되어서 그 녹슨 갑옷을 입고 어머니를 묻고 내려오는 길에 무거운 마음과 녹슨 슬픔을 이렇게 물고기로 비유해서 쓴 거였습니다. 저 94쪽에 동물원이라는 시랑 그 앞에 30쪽에 나오는 모호로비치의 연설문 이 두 작품을 저희들 읽으면서 이게 좀 연결이 되는 것 같다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의 우리 세상이랑 연결되는 것 같은데 혹시 작가님도 그렇게 동물원을 쓸 때의 생각이랑 요 모호로비치 연설문이랑 서로 같은 주제이지만 표현이 달리한 그런 것인지, 그러니까 저희 그냥 독자가 읽은 이 생각이 얼마나 작가님의 생각과 닿아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두 작품을 연결하셔가지고.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동물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남편과 만나고 부부가 되고 새로운 가족을 만나고 전혀 다른 환경에서 정말 다르잖아요. 저희 남편은 전라도 사람이거든요. 그 식성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제가 뭐라 그러면 자꾸 제가 막 째려본다 그러고 사투리 억양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서로 다른 취향과 온도와 그런 게 마치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처럼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서로 힘든가, 서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나 단지 부부나 가족의 문제뿐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어서 동물원에서는 나타냈고요. 그 모호로비치치 연설문은 또 조금 과학적인 얘기를 하자면 모호로비치치는 우리 지구가 있으면은 지갑과 멘틀의 경계면이 있거든요. 지갑과 멘틀의 경계면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이 모호로비치치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경계면을 발견을 했는데 이름은 모호하다 해서 간단하게 모호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경계를 지어놓고는 자기 이름에 모호면을 쓰니까 이거 재밌겠다 그래 생각을 했고 그 시가 또 나오게 된 하나의 이야기거리 중에 하나가 한 중학생 남학생이 선생님 우리는 지구 어디에 살아요? 그렇게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 어디 살더니 지구 위에 있지? 그러니까 지구 안에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학생인데. 그 왜 그래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지구에 산다고 생각을 해서 어릴 때부터 자기는 지구 안에 산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때 중학생이 되고 나서 우리는 지구 위에 있는 거구나. 그거를 생각을 하니까 좀 연결하면 재밌겠다 싶기도 해서 그 시가 나오게 된 거고요. 근데 그 시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수의 사람이 생각했던 게 다른데 다르다고 해서 내가 틀렸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고 취향이 다르다고 해서 내가 틀린 건 아닌데 틀린 것처럼 생각이 들어야 되나? 인정을 해야 되나? 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모호면이 좀 재밌어서 같이 연결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아유, 그게 모호면이었군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 그 책에는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인데 네, 너무 기니까 줄여서 네, 모호면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7시 반이라서 거의 1시간이 다 됐는데 저희들 둘만 자꾸 이야기하기는 사실 너무 아까운 시간이고 그리고 일반 독자로서
작가를 아는 작가가 있다는 건 엄청난 행운일 뿐만 아니라 극히 확률이 적습니다. 근데 무례가 아니라면 이 자리에 제가 아는 작가님이 또 계십니다. 예, 정원 시인님을 제가 재작년에 또 알게 되어 가지고 의대 가면 자랑하는데 저기 작가님께서 한번 또 질문해 주시고 또 낭독은 저는 최고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큰 결례지요. 예, 예. 아, 그러시지요. 예, 제가 그러실 것 같았습니다. 나오셔서 예. 질문, 네, 물론입니다. 네. 네, 질문도 해주시고, 낭독도 멋지게 한번 해주십시오. 예, 무대 체질이십니다. 바로, 네, 예, 물론입니다. 네. 아유, 뭐 후배면 후배고 뭐 인생으로 또 따져도 후배고 한데 어쨌든 후배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박길숙 시인의 시집을 읽고 느낀 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요. 활달한 상상력 그리고 발랄한 어떤 그 시어들 그리고 원심력으로 나가기보다는 구심점으로 향하고 있는 어떤 그 이야기들, 시 속의 이야기들 그리고 대화체나 구어체로 주로 형성이 됐다 이렇게 봤어요. 보통 이제 첫 시집은 그 자기 자신을 말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대부분 내가 가진 것에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상상력이 아주 이제 남달리 이렇게 또 독특한 세계를 가지고 있고 또 그걸 표현을 하고 이런 이 점을 참 이렇게 재미있게 읽고요. 잘 읽었는데 어떻게 이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도 상상력으로 시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또 이제 좀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 전지적이고 전능한 시점. 뭐 여기에 뭐 이 시 속에 나오는 많은 것들을 다 이 작가의 어떤 감정이입을 시켜서 다 그 마음으로 다 이야기하고 논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주 이제 시 세계가 넓어지고 재밌고 또 시 쓰는 사람도 아주 자유스러움을 느껴서 아주 재밌게 시를 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수지의 첫 연애 그 한 두 행 정도가 저는 기억이 남네요. 그 넓고 잠깐 입이 넓은 접시를 옥물이면 속 깊은 항아리가 됩니다. 얕고 넓음이 깊고 좁음이 될 때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박길숙 시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상상력을 가지고 이렇게 시를 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다른 것보다 상상력으로 쓰는 게 편해서 그렇게 써 나가는 거는 같아요. 써 나가는데 항상 한계는 느낍니다. 항상 이게 언제 끝날까? 그 상상력만으로 내가 시를 써내고 그리고 늘 고민했던 게 얼마까지 깊게 담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도 비슷한 맥락인데 상상력으로만 쓰다 보면 얕고 넓게 가는 것이 가능한데 그게 아니고 이제 깊고 좁게 가기 위해서는 좀 또 다른 것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이 시집을 읽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아까 김 선생님이 또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 아니게 툭툭 튀어나오는 시어들이 여러 번 겹쳐서 나오는 시어 중에 여러 가지를 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상하게 와서 닿는 게 이 시인하고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오토바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주선에도 나오고 그 뒤에 가면 오토바이 타는 아이들도 나오는데 오토바이하고 무슨 관련이 혹시 뭐 있는 일이 있을까요? 궁금했어요. 아니 오토바이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몇 군데 썼구나. 네, 그 오토바이 누워 있는 거 하고 그 밤에 제된 사하고 우주선에는 마지막 택배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택배 때문에 아마 오토바이를 쓴 거는 같은데 일부러 의도하고 쓰거나 특별히 오토바이는 근데 본인 자신을 한번 깊숙이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왜 오토바이에 그렇게 자주 폭주족이 되고 싶었나 봅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에서 원래 사회자님을 모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했지만 이 정도로 일단 시민의 역할은 마무리하는 걸로. 예, 우리 시민 독서회, 목련 독서회 분들 감사드립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긴 있죠, 그렇죠? 혹시 더 궁금한 거, 질문하고 싶은 것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예, 예, 예. 이것이 과연 시로 적당한 말인지 작가님은 무슨 어떤 계기로 이런 읽기 참 불편한 내용으로 시를 쓰셨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남자를 매우 싫어하시나요? 예전에 한 젊은 독자가 무슨 얘기를 하던 중에 시를 쓰는 목적이 복수인가요? 뭐 그런 식으로 저한테 물었던 적이 있어요. 이 시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지나가면서 얘기를 해서 그 복수라는 단어가 많이 생각이 났거든요. 가만히 집에 가서도 계속 몇 날 며칠을 생각하니 그럴 수도 있겠다. 나는 강자보다는 약자고 갑보다는 을의 위치에 많이 있던 사람이니까 그 여자의 레시피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이 일을 하는데 이거 남편 흉 보는 건데 가사 일을 거의 제가 도맡아서 하고 똑같이 일을 하는데 나는 집에 와서도 퇴근을 못하고 계속 또 새로운 출근이고 그게 좀 부당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그때는 복수라는 개념은 아니었는데 이 시를 쓰고 나니까 너무 통쾌한 거예요. 사실은 여기 말고 맨홀이라는 시도 좀 있는데 맨홀은 제가 조금 많이 착할 때 써서 약간 비켜나가게 썼고 여기는 그냥 끝까지 그냥 시로 복수를 한 거죠. 예. 나도 언젠가는 두고 봐라. 곰국 끓여놓고 나갈 거다. 한 달 동안 버텨봐라. 그래서 그걸 조금 재밌게 썼던 것 같아요. 가사 노동이 힘들죠. 네. 힘들죠. 그래도 읽으면서 좀 이게 시가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무서운 시 아니고 그냥 유쾌하게 읽고. 유쾌하게 읽어야 되는 시입니까? 네.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쾌하게. 혹시 뭐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신가요? 혹시 제가 또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어서 질문을 드려도 네, 될까요? 혹시
선생님 시 잘 재미있게 잘 읽었고요. 또 이제 오늘 톡 이야기하면서 이야기 들으면서 들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도 있는데 시집을 보면 이게 전반적으로 그 시를 쓰실 때 이 시 전체적으로 보면 이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형태를 계속해서 추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 봤을 때 이렇게 어떤 시간적인 문제, 그다음 공간적인 문제, 이게 이제 조금 뒤틀리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첫 작품부터 이제 그런 게 좀 있는데 월요일은 어떨까라고 하는 작품에서도 보면 이제 주로 등장하는 것이 뭐 새나 하늘이나 또는 이제 버스나 대부분 이제 외부 공간적으로 이제 외부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 마무리를 지으면서는 그 화분이 되어 본다는 것, 보는 것, 이렇게 공간적으로 약간 조금 다른 것들이 이제 개입을 하더라고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굉장히 많은 시들에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발견이 되거든요. 가족 사진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봄 끝이고 여분의 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당근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 능소화 같은 경우는 봄 끝이라고 보기에는 또 조금 다른 시간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시간과 공간이 실제 자꾸만 이제 틀어지는 현상이 굉장히 많은 시들에서 발견이 되더라고요. 동물원도 사실은 뭐 마찬가지. 그러니까 흔히 많이 이제 아까 우리가 이야기되었던 그 동물원 같은 경우도 나무와 포도, 그리고 이제 공중, 이제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다가 뭐 보도블록도 등장하고 그리고 뭐 비유를 위해서인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늘어진 테이프, 냉동실이라고 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집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죠? 혹시 이렇게 시간이나 공간들이 뒤틀리는 것들을 통해서 뭐 스님이 뭐 얻으려고 했던 것이 뭐 따로 있는 것인지 뭐 그것이 조금 궁금하기는 했습니다. 여기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시들에서 그게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하나를 시를 쓸 때 쭉 연결해서 쓰지는 않고요. 그렇게 쓰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제시가 재미가 없고 밋밋하다고 생각을 해서 중간중간에 비틀고 그 시공간을 이렇게 드나드는 건 아니지만 좀 건너뛰기 하듯이 자연 연상되는 곳으로 쓰는 게 저는 편하고 재밌어서 썼습니다. 그래야지 보시는 독자분들은 힘드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좀 익숙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낯설어 보이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런 의도로 쓰는 게 습관화되어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또 다른 질문 혹시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별로 없어서요. 저희 회의할 때 한번 나왔던 건데 1부, 2부, 3부로 시가 나누어서 배치되었는데 이때 시를 분류할 때 어떤 기준이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집이 어쩌면 마지막 시집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최대한 안 버려지는 시집을 만들자. 그래서 앞쪽에 제가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시는 무조건 1부. 그다음 좀 덜한 거 2부. 안 읽혀지는 거 3부. 처음엔 안 그랬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그냥 다 바꿔버렸어요. 정말로. 왜냐하면 뒤에까지 읽기는 사실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편이라도 좀 읽히는 시를 앞쪽에 넣어두자. 2023년도에 이 출판사 알게 되고 투고에 하자마자 바로 대학에 되잖아요. 근데 투고에도 작품 여기 있지요? 없습니까 혹시? 이 시집으로 투고를 한 겁니다. 50편 통째로. 만들어서 이렇게 투고하신 네. 네. 이제 오늘 뭐 혹시 즐거우셨죠? 예. 그래서 그 앞으로 우리가 그 가능하면 그 우리 작가의 말을 좀 많이 듣고 그리고 또 궁금한 것도 많이 같이 이야기하고 뭐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가져가려고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뭐 오늘 형식이 뭐 고정되는 형식은 아니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변화하면서 우리 작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우리 작가 선생님이랑 우리 그 시민재단 그 목련 독서회 분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122회 시민과 함께하는 문학 톡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